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시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앞으로 4년간 216억 원이 투입돼 지역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가 중첩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포천과 연천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4,300억 원을 들여 관광마을 조성과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칭을 부여한 포천 호국로 기념비 철거를 놓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이 청소업체에게 보조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인데요.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전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동두천시에서 관권 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 시장 선거에 당선된 최용덕 시장. 선거 전에 치러진 민주당 후보 2차 경선 당시 일반인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조사에서 앞서 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 시장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 시장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동두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직원들입니다. 이들의 입당은 자발적이었던 것일까? 위탁복지기관의 입당원서 강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법한 처벌을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복지기관 대표가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정당법 제42조 1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과 탈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당 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시장의 현직 직위를 이용해서 관계자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판명이 되면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와 강제 입당을 금지하는 정당법 4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당원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이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동두천시장실과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위탁기관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덕 동두천시장 역시 이번 일에 관해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동두천 생현동과 부천 고강동 등 경기도 3곳을 포함한 39곳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4년간 21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경기도는 동두천 생현동의 경우 사랑방 조성과 상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추진되며 제1상가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한 제1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중첩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포천과 연천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에서 포천과 연천, 가평 등 3개의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은 북동부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2차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의 관광마을 조성과 지방 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3번 국도 축서곡의 정상 인근에 설치된 호국로 기념비. 이 존치 여부가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의회에서 철거 예산 1,500만 원이 통과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임종훈 포천시 의회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최근 포천시 의회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 1,500만 원이 통과됐는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 호국로 기념비 철거 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들어보면 호국로 기념비 철거 갈등 해소 방안 간담회에서 역사적 갈등 해소 및 시민이 공감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기념비를 철거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는 기념비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시민들만 참석한 간담회로서 공정성이 결여된 간담회이고 이러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만으로 호국로 기념비 철거 공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 의견 청취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었고요. 일부 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사전 간담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예산을 심의한 곳은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 관련하여 예결특위와 예산안 조정 심의에서 철거 예산 편성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발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반론이나 의견 개진이 없이 아까 언급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 네, 이 관련 간담회 일부 시민만 참석을 하면서 공정성이 다소 모자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호국로 기념비 철거에 대한 여론이 좀 꾸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 호국로 기념비는 1980년에 43번 국도를 건설하고 그것을 호국로라 명명하고 기념하고자 만든 기념비일 뿐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호국로라는 글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아니고요. 이 기념비의 일부 시민단체, 시민들이 전두환 공덕비라는 프레임을 씌워 철거를 주장하는 것과 그 주장을 듣고 의회에서 철거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포천 시민들 전체 의견도 아니고요. 흑역사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우리 포천 시민들 중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철거 예산이 가결된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된 예산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논의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호국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보수단체 등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반대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이 진행 중에 있고 박윤국 시장님께서도 모 언론사인 전화 인터뷰에서 파쇄 형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철거 방식에 대해 간부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철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이전 방식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철거 방식에 대한 재논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시와 의회 또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분명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지만 우리 의회가 이번 호국로 기념비 철거 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소수 의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각종 예산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는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내어준 세금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도달 기간에 14일이 걸렸으며 이는 7만 명에서 8만 명 도달 기간인 18일보다 나흘 빠른 겁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7.5%로 전날 78.8%보다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235개 가운데 98개가 남아있으며 생활치료센터 12곳의 가동률은 78.4%로 전날보다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요양병원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입소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접촉자 검사를 통해 지금까지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